그들은 하부 구획에 접근하기 위해 해치를 엽니다. 짙은 흰 안개가 상부 갑판으로 올라옵니다. 불꽃이 연기에 불을 붙여 불덩어리로 폭발합니다. 브라질 북동 해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거의 70해리 떨어진 곳에는 방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지가 있습니다. 캠퍼스 분지의 론카다 유전으로 알려진 이곳은 1996년에 발견되었으며 수심 1500에서 1900m의 해역에 60제곱해리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론카다 유전은 약 27억 배럴의 석유와 27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이 매장지의 개발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브라질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본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습니다. 론카다 유전의 석유 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해 페트로브라스는 P36 부유식 생산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P36 반잠수식 구조물은 원래 스피릿 오브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부유식 시추 및 생산 설비로 1984년에서 1994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 설비는 원래 수심 500m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배럴의 석유와 20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비가 사용될 예정이었던 유전은 상업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페트로브라스의 캠퍼스 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캠퍼스 분지에 멀린 사우스 론카다 유전에서 이 플랫폼의 사용을 평가한 결과 론카다 유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첫 번째 부유식 생산 설비였던 스피릿 오브 콜럼버스는 론카다 유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1997년 9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이들은 더 큰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시추 장비와 추진 시스템을 제거했으며 심해 계류에 맞게 계류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폰톤에 안정성 박스를 추가하고 기둥에 블리스터를 설치해 추가 지지대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설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재 용량을 늘렸습니다. 블리스터는 추가 부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은 폰톤입니다. 최종 부유식 생산 플랫폼은 부력을 위한 2개의 폰톤과 4개의 지지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조 후 이 플랫폼은 하루에 18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72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면 아래 1500m의 깊이에서 운영되던 이 시추선은 페트로브라스 P36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 플랫폼으로 여겨졌으며 추정 가격은 3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론카다 유전은 너무나 광대해서 페트로브라스는 이 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해 3개의 모듈을 계획했습니다. 각 모듈에는 호스트 유닛으로 알려진 부유식 생산 유닛이 있었으며 여러 생산정과 그 주입 지점에서 석유와 가스를 끌어올렸습니다. 주입 지점은 석유 매장층에 물이나 화학약품을 주입하는 진입 지점입니다. 석유를 생산정 쪽으로 밀어내어 우물에서 석유를 더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36은 론카다 유전을 위해 계획된 3개의 호스트 유닛 중 첫 번째였습니다. P36 생산 유닛은 우물에서 약 6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수심 1360m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총 21개의 생산정과 7개의 주입 지점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36에서 처리된 원유는 9호 선박을 통해 운반되었고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P47로 옮겨졌습니다. 플랫폼에서 처리된 압축 천연가스는 가스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육지로 이송되었습니다. 2000년 5월 페트로브라스는 론카다 유전 프로젝트의 모듈 1단계를 시작합니다. 모듈 1은 론카다 유전의 첫 번째 상설 생산 시스템입니다. P36 부유식 생산 플랫폼과 함께 운영됩니다. 처음 6개의 유정을 가동하면서 P36은 2001년 말까지 하루 8만 4천 배럴의 원유와 13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P36은 하루 9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8만 배럴의 원유 생산 능력과 28개의 유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페트로브라스는 모듈 1 개발 비용을 약 19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로 충당하며,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수익으로 상환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1990년대 내내 페트로브라스의 상근 인력은 정점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생산과 운영은 증가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새로운 인력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페트로브라스는 인력을 빠르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2001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P-36에는 총 175명의 인원이 탑승해 있으며 이 중 85명은 P-36에 상주하는 승무원이고 나머지는 교대 승무원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가동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이동합니다. 2001년 3월 14일 승무원들은 평소 일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날로 예정된 점검팀의 방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점검팀은 밸러스트 탱크와 폰툰 위에 있는 안정성 박스에 생긴 균열을 수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뒤쪽 오른쪽 기둥 옆에 있습니다. 19시에 승무원들은 뒤쪽 오른쪽 구획으로 이어지는 맨홀을 엽니다. 오늘의 다른 절차는 뒤쪽 왼쪽 기둥에 있는 비상 배수 저장 탱크를 비우는 것입니다. 배수 저장 탱크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초과 오일, 가스, 그리고 물을 모읍니다. P-36에는 450세제곱미터 용량의 배수 저장 탱크가 2개 있습니다. 이 탱크들은 뒤쪽 왼쪽과 뒤쪽 오른쪽 기둥에 위치해 있으며 폰툰의 지지 기둥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 왼쪽 기둥에 있는 배수 저장 탱크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수리 중이었습니다. 배수 또는 빌지 펌프는 정비를 위해 제거되었고 탱크 상단의 통기 파이프는 블랭크 플랜지나 금속 디스크로 밀봉되었습니다. 22시 21분에 정비팀이 작업을 시작하여 좌측 탱크 안에 기름 섞인 물을 펌프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작업자들은 외주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장비와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 섞인 물을 생산 헤더 쪽으로 펌프질할 준비를 합니다. 생산 헤더는 여러 유정에서 나온 원유가 한 라인으로 모여 처리되는 곳입니다. 표준 배수 절차는 기름 섞인 물을 생산 탱크로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생산 탱크는 오일과 물을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임시로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승무원들은 우현, 즉 오른쪽 탱크에 흡입 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밸브는 좌연 탱크와 생산 헤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연 탱크에서 우연 탱크로 생산 원유나 오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가 손상되었거나 제대로 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좌연 탱크에 드레인 밸브를 열고 생산 헤더에 연결합니다.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려 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좌연 탱크에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동안 생산 헤더에서 오일이 역류하여 좌연과 우연 저장 탱크의 라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를 열었을 때 저압이 형성되어 오일과 가스가 다시 파이프를 따라 역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스, 오일, 그리고 물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거나 손상된 흡입 밸브를 통해 오른쪽에 있는 우연 탱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리 중에 우연 탱크의 통풍 라인이 금속 디스크로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탱크 내부의 압력이 23시 15분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54분 후 승무원들은 좌연 펌프를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생산 헤더에서 오일과 가스가 역류하는 현상을 줄입니다. 하지만 좌연 탱크에서 퍼내는 물이 계속해서 67분 동안 우연 탱크로 새어 들어가 밀봉된 우측 탱크의 압력을 높입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미 우연 드레인 저장 탱크에는 약 13세제곱미터의 오일 1500세제곱미터가 넘는 가스, 그리고 64세제곱미터의 물이 축적됩니다. 탱크 내부의 압력이 거의 10바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자동차 타이어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3월 15일 자정 22분이 지나면서 우연 드레인 저장 탱크 내부의 압력이 한계 압력인 10바에 도달합니다. 탱크가 갑자기 터지면서 물, 기름, 가스가 기둥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좌연 탱크의 펌프에 있던 승무원들은 우연 탱크가 터지면서 플랫폼의 후방 우연 쪽에서 둔탁하지만 강한 충격음을 듣게 됩니다. 탱크가 파열되면서 기계적 폭발이 일어나고 고압 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됩니다. 고압 폭발로 인해 소방 시스템에 해수를 공급하는 46cm 해수 공급관이 파손됩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이미 상당량의 물과 기름이 우연 탱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파손된 소방 해수 공급관에서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선미 우연 기둥이 침수됩니다. 물과 기름의 무게로 인해 무게 분포가 고르지 않게 되고 플랫폼이 2도 정도 기울어집니다. 다행히도 고압 기계 폭발로 인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해수 공급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주발사 라인의 압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물이 우현 후방 구역에 차오르지 않게 됩니다. 플랫폼은 2도만 기울어진 채로 안정되지만 주소방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지면 가공 플랜트가 비상정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자동으로 우연 전방과 후방 구역에 해수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빠르게 석유시 주선의 오른쪽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연 후방 기둥에 파손된 관을 통해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파손된 탱크에서 누출된 가스가 기둥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메인 데크까지 스며들어가 가스 센서를 작동시킵니다. 가스가 먼저 기둥 내부의 3층과 4층 구역에 도달하지만 이 구역들은 위험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스 차단 장치도 없고 가스 경보도 없으며 어떤 장비도 폭발로부터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어실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17분 동안 거의 2,000개의 경보가 울립니다. 운영팀은 동시에 울리는 모든 경보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경보를 우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기둥 내부 4층 구역에 소방 시스템에서 나온 물이 차오르고 물이 기둥의 환기 시스템까지 도달합니다. 환기 시스템은 자동으로 닫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물이 기둥의 아래쪽으로 넘쳐 흐릅니다. 환기구를 통과해 점검을 위해 열려있는 벨러스트 탱크 맨홀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맨홀을 통해 급하게 들어가면서 폰툰과 벨러스트 펌프, 스러스터 장비가 있는 벨러스트 구획을 침수시킵니다. 소방관 팀이 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들은 후방 우연 기둥에 들어가 3층과 4층 사이의 해치를 열어 하부 구획을 점검합니다. 그들이 해치를 열자 짙은 흰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구획 안은 너무 어두워서 주변을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길이나 열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적절한 조명이 없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손전등이 있겠지만 손전등 불빛으로 좁은 부분만 볼 수 있을 때 물이 차오르는 방을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둥 아래 구획에서 빠져나오는 짙은 흰 안개는 압축가스입니다. 그것은 위쪽 갑판을 통해 올라가서 흩어집니다. 자정 39분, 즉 선미 우연 탱크가 터진 지 17분 후에 불꽃이 새어나오는 연기에 점화됩니다.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기둥 위쪽 지역을 즉시 파괴하며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즉사합니다. 벨러스트 작업자들은 승무원 대피를 위해 플랫폼을 잠시 수평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01시 44분부터 04시 20분 사이에 비상 상황이 아닌 승무원 138명, 이 크레인과 인원 이동 바구니를 이용해 보급선으로 옮겨집니다. 구명보트는 한 척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선상에 남아있는 비상 대응팀은 폭발로 손상된 구역에 접근해 생존자를 찾고 피해 규모를 평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심하게 화상 입은 소방관을 구조했지만 그는 일주일 후 사망합니다. 기둥에는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고 넘친 물이 폰툰의 하부 구역을 채웁니다. 벨러스트 펌프가 합선되어 해수 흡입구 밸브가 열린 채로 남게 됩니다. 해수 흡입구는 수면 아래 폰툰에 있는 구멍으로 벨러스트 탱크가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리그의 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해 열린 해수 흡입구 밸브로 바닷물이 선체 안으로 급속히 유입되어 폰툰이 더욱 침수됩니다. 벨러스트 운용자들은 여전히 P-36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미 우연 기둥에 있는 물의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 반대쪽 기둥인 좌연 선수 쪽을 침수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선미 우연 기둥으로 유입되는 물을 늦추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좌연 선수 기둥을 침수시킴으로써 그들은 시추선의 수평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물이 좌연선수와 우연선미 기둥으로 유입되면서 시추선은 한쪽 구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압력 때문에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들은 나머지 두 구역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P-36은 승무원들이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 6도 정도 기울어지며 바닷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승무원들은 플랫폼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후 헬리콥터가 남아있는 승무원들을 대피시킵니다. 8시 15분 물이 열린 밸러스트 탱크로 계속 유입되고 P-36은 16도까지 기울어지면서 물이 메인 데크 레벨의 체인 로커 계구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침수되어 기울기가 증가하고 오후 3시에는 21도에 도달합니다. 페트로브라스는 3월 16일 새벽까지 플랫폼을 인양하고 재부양하기 위한 조정팀을 구성합니다. 플랫폼은 추가로 20cm 더 가라앉았습니다. 플랫폼을 재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팀은 손상된 기둥 옆에 있는 안정성 박스를 통해 질소를 주입하여 침수된 구획에서 물을 빼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들이 질소를 선택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불꽃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소 탱크와 공기 압축기를 실은 두 척의 선박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그날 저녁 기둥에 질소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침수된 구획에 있는 100만 리터의 물을 빼내기 위해 4,100톤의 질소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3월 17일 그들은 플랫폼의 다른 탱크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하고 플랫폼이 안정되어 더 이상 가라앉지 않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네덜란드 회사 스미트 SMET의 전문 인양팀이 현장에 도착해 인양 작업을 인수합니다. 하루 종일 유전 시추선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스미트는 오후 6시에 플랫폼 기둥에 공기와 질소 주입을 중단합니다. 다음 날인 18일 스미트 팀이 플랫폼에 탑승합니다. 기둥 하부에 더 많은 질소와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공기 배출구를 봉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수부들은 50m까지 잠수에 잠긴 부력 탱크에 구멍을 뚫고 질소를 주입하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지만 침수된 부력 구획에는 호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밤사이 3월 19일로 넘어가면서 P-36은 물속으로 조금 더 가라앉고 기울기가 25도까지 증가합니다. 스미스의 잠수팀이 다시 들어가 잠긴 구획에 호스를 다시 연결하려 하지만 날씨가 악화되어 잠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월 20일 자정이 지난 후에 작업을 중단합니다. 지원 선박의 직원들은 플랫폼의 기울기가 30도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스미스의 팀은 유일한 선택지가 계류선과 라이저, 즉 해저에서 해상 플랫폼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파이프를 절단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라이저를 절단하기 위해 폭발물을 준비하는 동안 오전 11시 40분에 플랫폼이 더 깊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P-36은 수면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브라질 해안에서 67헬이 떨어진 수심 1360m 지점에 침몰합니다. 소방팀의 9명이 플랫폼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플랫폼의 크기와 수심이 너무 깊어 플랫폼을 인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간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적 오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페트로브라스가 시추선에서 일부 절차를 재검토하고 관리자와 감독자의 서류 작업을 줄여 운영에 집중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모든 승선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가스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추선 제조업체와 운영업체는 생산 공정 탱크나 용기를 부선의 지지기둥 내부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플랫폼이 침몰했을 때 선상에는 약 120만 리터의 디젤유와 35만 리터의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거의 35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는 분산재, 스키머, 그리고 32,000m의 오일 펜스를 갖춘 26척의 선박이 배치되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P-36은 건설에 약 3억 5천만 달러가 들었고 5억 달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페트로브라스는 사고로 이어진 운영 활동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비용은 보험사와 페트로브라스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의 보험료는 다음 해에 750만 달러에서 4,880만 달러로 400% 증가했습니다.